8시부터 8시 반까지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면 이제 답을 해주실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분께서는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이제 서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서 올라가시고 8시 반 이후에는 동대표단 인사랑 동대표 회장이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마지막까지 꼭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덕 변호사님의 인사를 먼저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때문에 이게 최대인데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무원이 대륜의 김광덕 변호사입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간략히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에서 저희 공무법인 대륜에 지금 분야 전환 관련해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셨고 저희 공무법인 대륜에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분야 판사를 역임하셨던 이경민 변호사님이 팀장으로 이경민 분야 판사님은 건설부동산 센터 저희 법인 건설부동산 센터의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팀장이 되셨고 제가 건설부동산센터 팀장이 제가 팀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저희 배준모 서울본부 본부장이 팀원이 돼서 이 세 명이 팀을 이뤄서 저희 입주자분들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공무법인에서 팀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사건이라서 저희 공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간부들로 주거리 간부들로 팀을 이뤄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륜에서도 굉장히 성의를 다하고 있고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변호사 22년째 하고 있는 좀 전에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했습니다. 주로 저는 변호사 일을 하고 공무법인에서 일을 했지만 1년 동안 대박건설 법무실장 그리고 교사학교와 공무실장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설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은 더 나은 소양을 가지고 그 건설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분야관계 또 건설 시공 하자고 관계 이런 사건들이 많이 겪고 지금 이 아파트가 당면하고 분야 지난해 강릉으로 입주자 모집은 좀 조용히 해봐요. 안 들리잖아요. 예. 저쪽까지 좀 얘기해요. 예,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만든다든가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입주자와의 계약서 초안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분양 전환에 관한 절차에 들어가서 분양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에 제가 핸들링을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아파트 사건을 하면서 잘 들린다니까요. 예, 조금 더 크게 안 들려요. 아, 예. 이거 거기는 지금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까보다는 좀 들리십니까? 예, 좀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오늘 그 설명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재감정 절차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챙기고 우리가 주장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게 될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감정 그리고 그 절차에서 저희가 뜻하는 바의 결과를 바로 얻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결과가 저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좀 여의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저희 재산권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저희가 취할 어떤 법적 조치가 있고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세 부분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기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하잖아. 들리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마이크에다가 하는 거, 그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걸 한국이 힌트를 좀 던져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지금 분양 전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양 전환이 어떤 의미로 또 향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그 기관을 자세한 것은 아실 필요는 없는 하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양 전환이라는 그 임대주택을 임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주택은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따로 있고 세를 뜯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절차가 끝나고 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되시는 거죠. 이 안에. 이거는 소유 부동산을 세를 놓는 임대전환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본인들이 소유하는 그런 분양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매매 계약이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 매매 계약이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업자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분들은 매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 계약이 체결돼서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입주자 모집 그 당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주요한 내용들은 그 계약서에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입주자분들은 좀 전에도 이미 잠재적인 분양 대상자 소유권을 가져가실 분들 주인이 되실 분들이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그 분양 전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전 분양 전환과 일반 분양 전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기준은 임대 기간이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임대 임금 기간이 이미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10년이 다 경과가 됐고 그런데 법령에서는 꼭 이것을 다 채워야만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 기간
쉽게 분쟁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는 분쟁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차 보겠습니다. 이 절차에서 제일 첫 단계는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전 분양 전환의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합의에 의하거나 혹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 일반 분양 전환의 경우에도 그 분양받는 사람은 법 조문에 정해져 있죠. 보통 분양 전환 당시에 임차인으로서 무주택자 이런 것들이 보통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정의를 내리자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자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본인입니다. 종전에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임차인하고 밀접한 문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요건은 대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사실상 같이 살고 있고 또 임차인의 명의도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시는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사촌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은 그런 예외를 구체로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약 무작이나 경제적 부담이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거주자가 누구냐 이런 실질적인 의미의 임차인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본다. 이거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임대사업자 우리가 구형이죠. 구형이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어디에 넣나요? 동해시에 넣죠. 동해시가 이 승인권자니까. 그런데 좀 전에는 임대사업자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전환이 매매 계약인데 왜 파는 사람만 연락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도 3분의 2가 그 뜻을 보면 분양 전환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의 신청권자는 임대인과 3분의 2 이상의 임차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연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용을 행정관청에 알려가지고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것, 그게 분양 전환의 승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 승인 신청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승인을 받는 것들은 모든 그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택지가 사용되거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이거를 공공성이 높은 그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런 경우에는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신청서만 달라는 써서는 안 되고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고 비용도 첨부를 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첨부되어야 되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이 어느 분들인지 이렇게 딱 조사를 한 후에 그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안 하겠다는 포기 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명회의 핵심적인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산정할 근거 서류를 여기 붙여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절차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 제일 핵심적인 부분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가격.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입주자 보험공고 예전에 입주하실 때 그때는 임대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그때 한번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번 산정이 됐는데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격이 같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높은 가격을 당연히 받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용납할 수는 없고 적정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관해 가지고 법 규정에 이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먼저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는 그 기준이 달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둬야 되는지 달리 두는 게 맞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현재의 법 규정은 임대기간 5년인 경우에는 건설 원가와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서 그 평균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꼭 그 금액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은 그냥 상한선이에요. 그걸 넘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이내로만 결정되면 되는데 그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거의 그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임대 기간에 따라서 기준이 이렇게 지금 달리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 원가가 고려되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도 하고 저희 법무법인이 이 절차에 들어와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그 상한선이 돼서 그 금액을 딱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건설원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주택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입주할 때 이미 그 건설원가 이래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수치가. 근데 이것도 그거를 들여다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무렵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다 안 만들어졌죠. 건축공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에도 실제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영 측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우리는 더더욱 물론이고 자료 갖고 있는 부영 측도 이렇게 추산만 알 뿐이지 자기들도 알 수 없는 추산액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실제 그 건설비는 아니에요. 건설공가를 산정하는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우리 10년 전에 그 주택가격이 일단 나오고 그 추산액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자는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쓰면 그 부패 그러니까 뭐 손볼 부분도 많아지고 이래 되니까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거는 빼야죠. 그래서 주택가격에다가 이자는 더하고 감가상각을 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축주택 가격이 74평방미터는 1억 2,800 정도였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85평방미터는 1억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표준 건축비와 건축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을 정할 때 건축비의 추산적인 상한을 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수치들은 다 실제 들어간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건축비는 개별 현장에서 우리 이 동해해안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가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 표준 건축비는 거기 도시별로 그리고 그 광역 단체별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현장에서의 건축비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건축비마저도 실제로 들어간 영수증으로 다 증빙되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부영이 추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요거는 개념에 대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표준 건축비를 초과하는 건축비, 부영이 우리는 이 현장에서 건축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자재도 비쌌고 농구관리가 힘들어서 표준 건축비보다 그뭐한 2할 정도 더 들었어요. 그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사정이 요약하실 뿐이지 표준 건축비는 넘을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표준 건축비를 넘어서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 원가가 건축 원가가 어느 정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5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그 전환 가격 san정할 때 5년짜리는 건설원가에다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평균된다고 했죠. 그리고 10년짜리는 그냥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하면 어떤 게 더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10년짜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5년짜리는 건설원가라는 옛날의 그 수치가 발이 이렇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설원가라는 수치 자체도 실제로 들어갔던 이런 걸 무시하고 법령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5년짜리 분양 전환 가격이 10년짜리에 비해서는 거의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인 대상으로서의 분양 가격을 보시면 이게 또 지금 첨예하게 덮어져 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싸움을 벌여나가야 될 포인트인데 법령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들이 나와가지고 쭉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 범위를 선정하여 줄 거를 누가 요청했습니까? 부영했죠. 예, 부영했고 그날은 지금 우리는 5월 22일인데 잊을 수 없는 그날인데 이때 그 요청 의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이거를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항의도 많이 하셨고 시장님 만나가지고 또 항의하셨고 앞으로도 다투어 나갈 예정인데 아무튼 법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정평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문제가 있지만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지금 재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감정을 할 때 이거를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법령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본 감정은 일단 이렇게 5월 22일 우연 신청한 날 기준으로 진행이 돼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감정 기준일은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야 재감정 또는 원감정에 대해 가지고 변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감정을 기준으로 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소리 재감정을 또 왜 해? 재감정할 때는 재감정 날을 기준으로 합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 이거 법에 정해져 있으면 딱 되는데 법에 지금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중에 뭘 정해서 물 것인지는 의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감정평가사 저하고 일을 많이 했던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의 얘기는 우선 큰 차이가 시점에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두어 달이니까 우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요즘 부동산가 그 서울하고 경기도는 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중에 한번 말 뱉어놓으면 되돌릴 수 없을 건데 그 5월 20일 말고 최근 거로 하자고 말을
실익이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정보를 전하고 지금 이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회장님 말씀은 그거는 서울 번역이익이고 우리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새 몇 달 동안.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도 언급하시는데 5월 22일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재감정으로 신청서 들어간 게 8월 30일인데 그 기준으로 몇 천만 원. 저희 금연 연주를 이용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미개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준 시점에 관해 가지고 기준 시점에 관해 가지고 간평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걱정했던 게 여기 와서 일단은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일단 가닥이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입장 한번 내고 나면 바꾸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근 한 5월 20일부터 해서 8월까지 7, 8, 한 3, 4개월 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저희는 강력하게 재평가 신청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 간평평가 법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뭐 주장한다고 해도 간평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안 한다. 원 감정 기준으로만 우린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본 바에 따르면 적어도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반드시 용감정 날만 딱 지켜서 한다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리하고 설득하기에 따라서 이 집행가 시점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예? 못 알아듣는다고. 잘 안 들립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재평가 절차에서 제일 큰 포인트고 제일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게 지금 기준 시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잘 안 들립니까? 아까 마이크 났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챙겨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하자고성이죠. 이 감정평가는 다 실현되어 있는 건데, 하자가 많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같을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서 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장기 수선 중단 관련 이 쟁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간평사하고 또 의논을 했는데 간평사에 많으셨습니다. 그 간평사가 일단이 아니고 제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하자 보수비 관련은 피난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뭐 보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장기 수선 중단금 논점은 크게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장래 문제지 않습니까? 장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금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너무 힘을 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자 모습비 관련도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 구분되는 문제예요. 하자 모습비는 하자 모습에 관해가지고 시공사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증권 관계로도 규율이 되고, 또 향후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보수를 해준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들이 이혼 관련 소송을 하면 그 이혼이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뭐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혼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 피우고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그 배상을 받죠. 그 배상 받는 그 돈의 이름이 위자료지 않습니까? 위자료. 그리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재산을 정산을 하죠. 그거를 재산분할이라고 부르죠.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적으로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별개예요. 암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암만 남편이든 잘못했다고 해도 그거는 위자료로 주는 걸로 해결을 보지 재산 만드는데 공유한 사람하고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이 모르죠. 그래서 이게 나눠진다, 분별된다는 것을 저희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기에 예를 듭니다. 이건 별개로 여기 저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데 저희가 소송에 보면 한 사람 사람인지라 잘못한 사람 위자료 시키면서 재산분할도 고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취지는 하자 보수가 이 감정평가에 직접적이고 그 법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어도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하다. 그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하자가 많은 문제가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그들이 노력만큼은 그 반영될 수 있고 우리의 정성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울러 기준 시점에 관해서 싸움을 벌이는 거, 하자 보수 관련해서 잘 정리하고 어필하는 거, 이것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재평가 절차에서의 내용이나 우선 재평가를 뭐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해시가 그 감정법인 두 곳을 또 선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감정은 딱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하다고 해서 재감정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감정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감정 그 주체를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업체를 뽑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말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잘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저희 법무법인이 부족한 힘이나마 저기 입주자분들을 모아서 노력을 할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감정은 그 기간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